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 모시겠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그리고 김광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주 역시 정치권 뜨거웠죠? 예. 저희들이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선언이 필요한 단계는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4.27 공동성명과 그 전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들을 예실 있게 이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준 동의는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비용 추계를 문제 삼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초당적으로 야당이 협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용 추계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비준 동의안은 남북정상회담 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입니다. 예산 추계도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습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여야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강대강 대치, 주요 쟁점과 전망은 무엇인가입니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서요 여야 정치권이 그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는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요. 여야의 관계는 좀 더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야당에서는요 정무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에 제출한 것을 국회의장은 무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까지 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요. 과연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국회 비준 동의안 문제 갖고서 남북 판문점 선언 또 남북 정상회담 얘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 19, 20일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3일 남았는데요. 네. 사실 뭐 두 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네. 방금 싱크에서 나온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더 이상 선언적인 어떤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종전협정이나 아니면 평화협정까지를 가는 과정으로 보자면 네. 이후에 또 있을 이제 북미 간의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결정지어야 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 단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성들을 좀 얘기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두 차례의 과정 안에서는 지난 10년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묶여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네. 정리, 발판 이런 것들 얘기했다면 앞으로 남북 관계 10년, 2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합의돼야 될 것들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진 의원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그렇죠. 예, 정부에서요. 그러나 이제 야당에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걸 그러는 떠나서 겁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판문점 선언을 한 게 언제입니까? 4월 27일이죠. 그렇죠. 예, 4.17. 이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네. 그동안에 시간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지금 논란이 되냐면 저는 이걸 갖다가 요청하는 청와대도 저는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이제 방북을 앞두고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김정은한테 좀 이렇게 내가 많이 했다는 이제 그런 뭐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우리 손학규 대표도 이야기했고 또 문희상 지금 국회장도 이 방북 문제 좀 언짢아시킨 게 뭐냐면 그분들이 속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기 싫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손학규 대표나 말씀하신 거 보면 아니 여야가 물론 여당 원내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름대로 이 비준 동의안은 대통령이 평양 다녀온 뒤에 하기로 나름대로 국회에서는 합의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뭐 국회 뜻은 그렇지만 난 내겠다고 내버린 겁니다. 물론 본인들도 이게 물리적으로 통과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낸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뭐가 도움이 되느냐는 거고요. 저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략 중요한 거는 어제 방금 우리 싱크에 나왔지만 그 원로자문회의하고 오찬 간담회에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김정은이가 미래 핵에 대해서는 지금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인다. 뭐 미사일 발사량도 없애버리고 하는 건 뭐냐면 미래 핵을 제거하기 위한 그 액션을 보여줬지만 현재 핵을 갖다가 없앤 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현재 핵도 폐기하도록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걸 보고 국회든 국민이든 정말 김정은이 마음 바꿨구나. 그럼 우리도 이제 뭐 도와줄 준비가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지나치게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국회를 갖다가 좀 옥죄는 듯한 모습은 저는 조금 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국회 뭐 규칙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도 지금 이 그 예산 짜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문 대통령이 북한 가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 여지를 오히려 좁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저는 청와대가 국회의 어떤 상권 분립된 국가에서 국회의 권위에 대해서 너무나도 흠집을 내고 청와대는 옳고 국회는 마치 청와대를 갖다가 도와주지 않고 방해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자꾸만 주려고 하는 거는 서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저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같은 생각이세요? 비준동의안은 저는 이제 빨리 처리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어차피 3차 정상회담 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면 비준동의안은 사실 그 해줄 가능성이 좀 희박했죠. 지금 현재까지도 그랬기 때문에 여야가 이거를 그냥 정상회담 이후로 미룬 것은 굉장히 현명한 그 대처였다. 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안 될 일이라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하는 모습은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그 비준동의안이나 뭐 또 동행 여야 대표단 동행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좀 매몰되다 보니까 사실은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충실해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들을 조금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거기에 지금 그 포커스를 두고 며칠 안 남은 3차 회담을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네. 보기 때문에 이거는 비준동의를 하건 안 하건 간에 회담 이후로 미뤄진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거예요? 정부에서는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왜 지금 시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4.27 판문점 선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는 주장을 해왔었고 그랬어요?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해달라라고 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더 이상 지연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냈을까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4,712억입니다. 비용 추계. 예, 그냥 비용 추계가 되어 있는데 비용 추계하는 좀 별도의 문제로 그러니까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라고 하는 남쪽과 북측이 뭔가를 합의한 이 문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시키면 그냥 발효가 됩니다. 대통령이 절차가 비준하면 끝납니다. 됩니다. 예, 사인하면 끝납니다. 됩니다. 근데 그 내용상에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그렇죠. 있을 때 그리고 혹은 입법 사항과 관련이 있을 때는 국회의 비준을 통해서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다른 것과는 좀 다르게 이번 4.27 선언 같은 경우 뭐 철도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든다. 그러니 국회에 권한을 더 들여서 국회 비준까지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또 정치적으로 좀 보자면 사실 지난 정부 시절에도 뭐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선언들이 있었는데 또 정권이 또 보수당으로 바뀌고 하면서 이게 또 중단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그래서 아예 이걸 법률상으로 좀 정해서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인 입장들이 좀 달라지더라도 그대로 네. 좀 지속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저도 뭐 그런 취지 같은 거는 일부 공감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 실제 그러면 얼마 들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어쨌든 그 통일부가 추계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얼마 들었냐? 그때 갔다 지금보다 훨씬 적은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주 뭐 개성 철도 깔고 하는 데만 개보수에만 그때 뭐 8조 얼마 든다 그러고 그 당시에 14조인가 15조 정도를 갖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뭐 비공식적인 거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그 정도 든다고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다른 당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예타 같은 거 할 때 우리도 국회에서 이제 그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돈을 따올 때 원래 이게 한 수십억 내지 수백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첫 해는 돈이 안 듭니다. 왜? 예타만 합니다. 예비 타당성 검사하는 데는 되게 한 수백만 원, 수천만 원만 따면 일단은 얼마 안 되냐고 오케이 하는데 이걸 한번 통과시키면요. 그 다음 해에는 수백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타를 하면 되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준석 그 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그 이야기도 합시다. 아파트 10억짜리 집을 살 때
계약금은 뭐 수백만 원 낼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정도나.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4,712억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국회 규칙에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대한 규칙에는 적어도 5년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못하더라도 이 그 사업은 아마도 뭐 20조 내지 뭐 100조가 들는데 당장 내년에는 뭐 4천 얼마 필요하다는 정도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국회뿐만 아니라 저는 국민들한테 정말 이 판문점 회담의 이 남북 경협 사업은 이 정도 규모라는 거를 밝히고 하는 것이 맞지. 그냥 당장 4,700억이야. 이건 뭐 얼마 안 돼. 내년에만 4,700억 그렇죠.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얼마 든다는 데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다고 그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철도 발전 아니죠. 이제 진전되고 철도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예. 대충 2007년 그때도 이미 이렇게 뭐 14억, 15억, 15조, 14조 네. 나왔다는데 지금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은 아직까지는 유엔 그 제재 결의안에서 해방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금 쉽게 하면 그 문제가 있겠죠. 범죄자 네. 집단처럼 돼 있는데 그걸 갖다 못 벗은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벗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걸 벗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얼마 정도 뭐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걸 국회가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더 걱정되는 건 이번에 그 국회의원, 국회의장이나 뭐 이런 분들만 그때 그 방북에 관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사실 그 뭐 인터넷이나 SNS 공간에서 제일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재용의 방북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4대 총수가 방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가서 참 애매한 게 예. 섣불리 북한하고 경제 뭐 협상 같은 거 했으면 잘못하면 북한 잘못 도와주면요 유엔 제재결의 그런 얘기 이행한다면 나오대요. 미국에 있는 삼성, 현대차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상징적으로 갔다 올 수는 있겠으나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김정은 지도부가 좀 변화한 걸 보여주고 난 뒤에 해도 되는데 너무 조급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방북 얘기 좀 이따 얘기하고요. 예. 일단 비준 동의안 문제는 더 말씀하실 건 없습니까? 제가 잠깐 더 보태자면요. 네. 이제 그 4,712억의 이제 비용 추계잖아요. 내년도 것이. 그런데 그게 이제 남북 협력기금 예산에서 1,726억을 감당을 하고 네, 나머지 이제 3천. 국회 3천억 가까이 1,986억인데 3천억 가까이가 이제 내년 예산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추계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은 야당에게 이 전체 액수를 밝히지 않은 것이 비용이 이제 뭐 천문학적으로 몇 조, 뭐 10조 이렇게 그 이상 늘어난다고 하면 참여정부 때 14선언 이후가 이제 한 9조 가까이 추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도 조금 통일부의 해명은 좀 옹색하긴 합니다. 네. 그게 아주 뭐 정치하게 이루어진 그런 추계가 아니고 뭐 야당 의원실에서 요청한 것을 그냥 이렇게 통일부 직원이 이렇게 잠정 추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잠정이건 뭐 조금 더 치밀하게건 추계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은 좀 엉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체 예산을 그렇게 다 이제 추계를 그게 잠정이건 뭐 아주 치밀하게건 현재로서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럼 야당이 이거를 해줄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정부의 이제 내년도 예산만 1년치만 한 것에 대해서 뭐 꼼수 예산이다, 꼼수 추계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 그게 역으로 이제 야당에게는 오히려 이거를 전체를 다 그 안 내놓은 것에 대해서 그 오히려 빌미를 주고 명분을 주는 그래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왜 객관적인 전체를 다 안 판단이죠. 내놨어요? 아니 잠깐만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마무리가 안 됐는데 자꾸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어떡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좀 솔직하게 남북관계 가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기금들이 철도나 도로 협력이나 산림 협력 이런 것들에 지금 3천억 쓰겠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그 시작한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선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주 치밀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솔직하게 하는 게 저는 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어차피 비준 동의안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밀어놓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나중에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추계하는 게 이 정도라는 것을 저는 말을 해두고 시원하게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여야의 조금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좀 중요한 그런 그 정부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시원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5년치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하고 또 약간 러프하게 잡더라도 또 이걸 비준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그냥 국회 동의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원칙으로 보면 5년을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게 5년이나 혹은 또 중장기적인 것을 가는 게 더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일단은 당장 개측이 가능한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정부는 1년씩만 얘기를 하게 됐고요. 또 하게 되더라도 매년 이제 국회 통제를 받아 추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 또 근데 국회에서 법안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정부가 그렇게 추계를 내도 국회의 입법 예정처나 이런 곳에서 또 다른 이제 추계를 낼 수 있고 또 외통위에서 다시 이제 법안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과 가지고 그게 크게 논쟁되지는 않을 거다. 실제 법안이 통과될 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정치적으로도 보면 사실은 야당에서 이것에 대한 디테일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 통과를 전제로 하는 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계속 이게 1년치냐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로만 붙는 게 야당에게는 꼭 좋은 것은 아닐 거다 이렇게 근데 보여지기도 저는 합니다. 야당 여당을 떠나가지고 왜 제가 예.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 사업은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돈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수십조 정도는 들 겁니다. 많으면 100조 넘어갈지도 모르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걸 보고 우리가 정말 평화로 가는구나. 국민들이 만약에 확신을 하게 되면 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제가 자꾸만 이게 5년치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냐면 지금 개성공단 때문에 어떤 논란이 있냐면 개성공단들을 갖다가 피해 보신 그 사업자들 분한테 지금 국가가 1,000억대의 뭐 피해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당신들 그런 위험도 모르고 투자했냐는 겁니다. 1,000억대도 지금 이런데 이 투자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것이고 남북관계라는 어떤 민족 사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이뤄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이거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요.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지금 저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또는 뭐 미래의 어떤 발전 방향 또는 북한 투자를 위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갖다 보여주면서 나가야 되고요. 한번 우리가 남북관계가 정말 평화로 가는 길로 손을 잡았다 그러면요. 이 투자 계속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건건이 뭐 1년 이번에는 개성까지 깔았는데 김정은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신해주까지 가는 걸 깔다 말 겁니까? 저는 이런 식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비준안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라면 제대로 해서 처음에 국회가 완전히 오케이 해가지고 돌아가면 그다음부터는 저는 굉장히 순조롭게 돌아가는데 지금처럼 저 좀 문제 있겠네 이런 식으로 뭐 또는 숨긴 거 아니야 꼼수 아니야 이렇게 되면요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못 된다고 봅니다. 비핵화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이 비준안은 그동안은 경협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럼? 아니 지금 하고 싶어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하고 싶어도 북한이 계속 저렇게 되면 유엔 제재 결의안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뭐 나무 심고 이런 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예. 경협에는 상당히 많은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털고 가야만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요. 이번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이유가 네. 북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가는 바람에 사실 제가 볼 때는 희망의 끈이 하나 생긴 겁니다. 트럼프로 보면. 그렇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 북한 가는 이 문제는 이 인준하고 별도로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논란이 문 대통령이 북한 가서 어떤 걸 할 건가는 지금 거의 이슈가 안 되고 전부 다 뭐 문희상 국회의장이 화냈다 뭐 또는 뭐 꽃할배들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희화화되는 이런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정말 문제입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예를 들면 문 대통령이나 정의용 실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핵폐기 문제 거론하겠다.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 협의가 되면 이 비준 동의안은 통과되는 건가요, 국회에서? 그렇죠, 되겠죠.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거를 설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 정부는 국회를 설득한다고 하는 거는 국민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해야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동행 얘기하셨는데요. 예. 방북 동행. 그 임종석 실장이 얘기했죠. 국회의장단 또 여야 5당 대표. 예. 9분을 얘기했죠. 예. 그 강석호 위원장까지. 근데 그 중에서 간다는 분은 지금 민평당의 정동영 대표하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해찬 대표. 예. 세 분만 가시는 겁니까? 세 분은 일단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사실 뭐 이제 갈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일단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더 논쟁할 필요성은 그러네요, 없겠습니다만 뭐 가실 분들은 가게 되는 거고 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장단 분들이야 뭐 일반적인 관례로 봤을 때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각 당의 이제 대표분들은 가셔서 또 하실 수 있는 역할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적인 사안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여야를 다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훨씬 더 인기를 얻으셨을 텐데 라고 하는 지나간 생각이 부분에 좀 대한 듭니다. 평가네요. 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해줬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저는 임종석 실장이 이번에 비판을 많이 받은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학규 대표나 이런 분들은 속마음은 북한에 가고 싶은 생각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했던 발언들과 그분의 생각이 있고 인품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스토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안 간다고 했는데 다시 스토커요? 이제 스토커라는 표현이 좀 나오지 않아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게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임종석 실장이 SNS에서 이제 꽃할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리고 자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 듣는 꽃할배들이 누굽니까? 지금 각 당 대표들이 지금 이해찬 대표, 네. 예컨대 손학규 대표, 김병준 위원장 이런 분들. 물론 김병준 위원장은 제가 알기는 조금 젊습니다. 그중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젊은 분이 있고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저는 꽃할배류에 지금 포함시킨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뭐 꽃할배로 돌아와라 이런 거는 당신들이 지금 올드보이처럼 행동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름다운 꽃할배로 돌아와라는 건데 이 말을 듣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누구라도 본인을 할배라고 하는 거는 기분 나쁠 때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얼마나 문희상 의장 같은 분은 솔직히 얼마나 점잖은 분인데다가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문희상 의장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가고 할 때는 그 민주당, 그 당시 열린우리당인지 민주당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통에서는 그 위원장 같은 걸 하셨을 겁니다. 그 밑에 뭐 실무진 간사격이 임종석 실장인데 지금 그런 분들 앞에서 지금 감히 안 간다고 그랬는데 자꾸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게 원래 비서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청와대 비서들이나 수석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래서 저는 그 점잖은 문 의장이나 네. 손 대표나 김병인 위원장 사람들 대하는데 굉장히 인품 있고 그렇게 화도 안 내고 그런 분들이 알겠습니다. 지금 짜증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방북동행 제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방북에 동행하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비용 추계하는 문제, 판문점 선언 비준 동행안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어떤 것들을 논의하고 아마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그 뉴스에서 멀어진 느낌이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저는 네. 국회의장이 안 가겠다고 한 것과 여야 당대표가 또 이제 야당 대표가 안 가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거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과 함께 동행해서 어디를 갑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 의장단이 안 가겠다고 판단한 문제는 저는 그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격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형식에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회 회기 중이고 다음 주에 줄줄이 의사청문회에 있는데 의장이 자리 비워서 대통령과 꼭 함께 방북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저는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 두 번째는 이제 야당 대표들 같은 경우에도 문희상 의장에게 이제 의장이 먼저 물은 거 아닙니까? 그때 이미 다 안 가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공식적으로 지금 춘추관에서 이 멘트를 한 거죠. 예. 뭐 하나하나 이름까지 거론해가면서 뭐 손학규 대표는 뭐 다르지 않았다 남북 문제 이런 식으로 거론해가면서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춘추관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또 이 꽃할배처럼 신선하게 다가와달라 이런 말 했는데 저는 야당 대표들이 안 간다고 했으면 그냥 그걸로 저는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 게 옳다. 첫째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 그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그렇고 뭐 다들 이 설화를 겪고 있잖아요. 이 청와대 사람들이. 그래서 장하성 실장도 지금 최근에 뭐 설화를 겪었고 그래서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 뭐 꽃할배 운운하면서 뭐 어떤 단어를 갖다 붙여도 저는 그냥 좀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큽니다. 정도를 굳이 SNS에 남기고 싶었으면 그 정도로 담백하게 가는 것이 맞지. 네. 왜 비서실장이 나서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고 말을 좀 아끼고 자중자애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시간의 전후 관계로 봤을 때 어떻게 비서실장이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예의가 없다, 뭐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 나온 것 같고. 합니다만 실제로 지난달 16일 날 그 대통령과 각 5당의 대표들이 만나셨을 때 그때 네. 이제 얘기가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먼저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거 그걸 좀 10월 공식적으로 날 정상회담 결정된 지도 얼마 안 됐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제안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중은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공식적인 초청의 형식이 또 네. 한 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비서실장이. 원래 일반적이라면 청와대 대변인이 그냥 말을 하는 거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청와대에서는 격을 좀 높여서 비서실장이 이제 초청을 드리는 걸로 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도 사전 조율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네. 그렇게 조율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또 초청이냐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제안은 드렸고 네. 저는 그까지의 절차에서는 사실 서로 간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손학규부터 속마음으로는 뭐 갈 수도 있었다, 가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정치를 하다 보면 누군가의 명분이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당에서나 이럴 때는 별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도 청와대에서 저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니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정도의 요청은 또 있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반대가 나왔으면 거기서 좀 멈췄으면 훨씬 서로 깔끔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페이스북에 썼던 뭐 꽃할배라든가 이제 이런 물론 전체적인 맥락의 내용은 그런 알겠어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그거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네. 괜히 더 논란만 일으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임종석 실장이 딱 하나 두둔할 수 있는 거는 맨 처음에 제의한 거는 저는 이해가 좀 갑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비서실장 자격이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임종석 실장이 한 거는 비서가 아니라 이제 준비위원장 입장에서 대통령이 네. 가시는데 국회도 같이 하자 이 정도는 저는 이해하는데 제 말은 그 다음 날 페이스북 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의 뭐 보좌관, 뭐 7급 비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TV에 나가서 한마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청와대는 지금 뭐 방금 김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임 실장도 그렇지만 물론 이게 그분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알겠습니다. 상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서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이거. 네. 하여튼 그냥 뭐 이렇게 정략적이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측면도 없지 아닙니까, 김정 실장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썰렁했던 거예요. 하여튼 이게 좀 이제 다음 주에 하니까 정기국회에는 뭐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정기국회 그때 청문회가 열리는 거죠. 그때는. 인사청문회 일정은 조금은 조절하자라고 네. 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그대로 가는데 네. 국방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제 이분들은 늦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빨리 당겨서 네. 이제 정리해 주자라고 네.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아마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방장관이 같이 동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좀 국회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판문점 비준 동의안도 지금 보류돼 있고 뭐 방북 동행 부분도 잘 얘기 안 됐고 그러나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다 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유은혜 후보자와 이재갑 후보자 이런 분들은 정말 뭐 너무 행복할 거예요 아마. 지금 대통령이 북한 갔는데 청문회를 같이 열면 지금 유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는 정말 50대 여성 후보자라서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지금 네. 나온 것만 해도 아마 굉장히 시끄러운 청문회가 될 텐데 대통령께서 북한 가신다니까 전부 다 지금 박수 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정상회담이 잘 될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잘 돼야 되지만 어쨌든 청문회랑 같은 날 하게 되면 뭐가 헤드라인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복이 많은 분들이.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됐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뭐 국회하고 관계는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뭔가 좀 엇박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정상회담이 잘 돼서 그 문제가 국회와도 잘 정리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시장이 교란이 생긴다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강도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무더기처럼 땜질하고 있으니 고용 충격에 이어 경제 무능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번엔 잡힐까입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정부가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폭등을 이번 대책으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부동산 거래 자체가 사라지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가 핵심인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물론 일부는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이렇게 이제 종부세를 갖다가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더 올린 겁니다. 지금 최고로 올렸는데 집값이. 근데 문제는 자, 이 정부가 나타나서 지금 계속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데 발표할 때마다 값이 오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은 처음에 그 정책을 발표할 때 문재인 정부의 마음은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그랬죠. 결과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개인적으로 케이스를 들자면 말입니다. 네. 제가 노무현 정부 때 3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근데 그 3억짜리 집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한때 14억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동네가 어디였는데요? 서초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를 하면서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거꾸로 시장은 그렇게 반응했고 그 뒤에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오고 할 때 이제 제가 제 중랑구로 지역구를 잡으면서 중랑구에 집을 사기 위해서 네. 그 집을 팔았습니다. 아, 14억이에요? 예, 팔고 이제 아니죠. 14억은 아니고 이제 10억 이하로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가 아주 그때는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보수 정권 때는 그래서 한 6, 7억 8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그 8억에 팔았던 서초동의 집은 지금 17억입니다. 지금 제가 그때 6억 주고 샀던 우리 지역구에 있는 중랑구에 있는 집은 7억입니다. 물론 중랑구도 집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어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정권의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유능하냐 무능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물론 이제 세금 올리고 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자, 그런 정도로 잡겠느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1일쯤 또 다른 정책 이제 긍정적인 정책을 발표한다고는 하지만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돈이 갈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소비하는 사람하고 이제 그걸 팔리는 사람하고 이걸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은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는 서울만 지금 어쨌든 집값 올리고 지방은요 지금 문제는 집값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부동산 정책을 보면 서울만 가지고 이 정책을 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정책은 상당히 힘들다. 오히려 저는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또는 뭐 광주나 부산에 또 다르게 투자할 만한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분산시켜야지. 지금 서울은 있잖아요. 25위가 전부 다 지금 요주의 대상이고 그중에 14개는 아주 요주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6억 이상, 9억 이상 종부세 낸다는데 지금 서울에 6억 이상 안 되는 아파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이번에 저는 정부의 이 의도는 이해하지만 과연 이 결과가 저는 집값이 또 오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로 잡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렸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를요? 종부세를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더 세게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분양원가 하고요. 공개라든가. 예, 그래서 지금 정도의 수준이 뭐 세금 폭탄이니 뭐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안 되고 이 정도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는 상태일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6억 이상의 아파트들이 서울에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많다고 하지만 사실 이 6억은 매매가 6억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공시지가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과세 표준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가의 공시지가는 거의 한 60~70% 정도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또 60에서 70% 정도 되는 게 과세 표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액으로 보면 과세 표준 3억 정도로 나오는 금액의 아파트가 실제 실거래가로 보면 한 13억, 14억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억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치면 과세 표준 6억이면 실제 매매가는 한 2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여서
실제 서울 시내에도 꼽아보면 20억 넘는 뭐 15억 이상 가는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남 3구라고 하는 곳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염려하실 문제는 아니다. 전체 국민들 모두에게 포함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번에 유곡이라는 과세표준기관을 만든 그래서 거는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뭐 증가되는 폭을 고려해봐도 전체 국민으로 보면 한 3% 정도 이내의 국민 그리고 네. 그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본다고 쳤을 때도 한 1% 정도의 국민들만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 더 옳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차라리 더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발표된 것으로 집값을 찾겠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8번째.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집권 16개월 때 8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네.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이게 이제 목적이죠. 그리고 다주택자, 그러니까 전국에 세주택 이상 가진 사람, 그리고 조정 지역 내에 그 2주택자 이상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종부세 매기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김영준 의원 말씀처럼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은 국민들이 얼른 듣기에 뭐 계산법도 복잡하고 과표 구간 3억에서 6억을 신설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보니까 김동연 부총리 설명하는 거 보니까 시가 18억 이상 집이 세금이 현재 1년에 94만 원을 내는데 10만 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억 정도의 그 시가 집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정부가 발표한 8번째 대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한 1%에 불과하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이죠. 별로 센 게 아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 모두 그러니까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세금 폭탄이다. 그리고 이제 뭐 세금으로 뭐 두들겨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중산층 뭐 그건 아니다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은 얘기다라는 것이 이제 설명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 영향 받으세요. 저는 영향 안 받거든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시가 18억짜리 집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 안 받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 실제로는 더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도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1% 이제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이제 조금 불안하고 이런 그 대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반대로 어떤 의미에서 아무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는 거죠. 네. 돈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집을 더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출도 그 규제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주택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출 더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집 사기 위한 대출은 그런 것이고, 이제 임대주택자한테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저는 어. 이제 세제 혜택도 40% 줄이겠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그 정도의 여력이 없는 것이고 뒤집어 생각하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돈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별로 그 영향이 미미하다 이런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번에도 못 잡으면 뭐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또 이해찬 대표의 입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제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는 마침 추석이 직후에 있기 때문에 네. 추석 민심, 그다음 추석 때의 어떤 동향 이런 걸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딱 얼어붙은 상황이죠. 지금 어제 이후로. 그쵸. 은행의 문의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하죠. 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국민의 그 문의하시는 궁금증을 분들은 늘어나는 대부분 거죠.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저도 이게 어쨌든 세금 종부세 내는 사람은 소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효과를 만들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한 27만, 30만 정도 뭐 이게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이 그분이 종부세를 더 내봤자 뭐 몇백만 원일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그러면 그분의 집은 억대가 오릅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때 강남 7구 주민들 감사합니다라는 뭐 그런 프레카드 걸고 막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2배 뛰어도 놀랄 판인데 3배씩 뛰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이 반응하는 것과 정부의 이 세금을 통한 부동산 억제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말고도 이제 대출 정책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2채인 경우, 3채인 경우 또 심지어는 집이 한 채라 하더라도 서울 지역에 집을 또 살려고 하면 대출로 하면 못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은 전체 지역이 지금 투기 의혹 지구처럼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있는 집을 갖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살 수는 없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산층한테도 제가 볼 때는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종부세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지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지금 사실 이 울산 이런 데는 뭐 거의 집값이 막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보는 그분들의 심정은 또 어떻게 됐을 것일까? 그리고 부산하고 광주도 보면 몇 개 구는 지금 상당히 뭐 집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해운대하고 몇 군데. 근데 다른 지역은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8번을 하면서 찔끔찔끔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세금과 대출 가지고 지금 흔드는데 이것이 될 것이냐.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무리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라고 떠들어도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막 비판적인 댓글만 달렸는데 이번에 굉장히 히트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카드 뉴스로 딱 맞는 겁니다. 지금 장하성 실장, 뭐 백인규 장관, 홍종학 장관 강남에 사는데 이분들이 집값이 이 정권 들어와서 얼마 올랐느냐. 뭐 예를 들어서 자 장하성 실장 4억 5천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 가지고 이게 저는 좋은 방법 같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그 집이 늘었다는 걸 갖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뭐 좋은 방법은 알 수 있지만 이걸 보면 국민들의 그 민심들을 보면요.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억이 1년 반 만에 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런 정책들이 과연 고민해서 정말 제대로 된 건지 1년 뒤에 아마 또 나올 겁니다. 아마 이 시장의 반응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세금만 가지고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기존의 상황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그동안 이제 종부세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에서 세수를 어떻게 할 거냐,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거냐, 그러니까 보유세를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것에 중심이 됐다면 지금의 상황은 사실 1가구 1주택일 때 종부세는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 현행 제도라고 볼 때도 지금 18억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종부세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원래 원집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는 뭐 과표 기준으로 봤을 때 18억짜리가 한 3억짜리로 책정이 될 거고 그것도 원래 있는 그 급표 구간을 제외하고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없고요. 또 거주 기간에 따라서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두 채, 세 채, 네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두 채, 세 채를 가져도 그거에 들어가는 세금 정도는 내가 충분히 내도 올라가는 비용을 뽑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두 채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는 그 상황을 맞겠다는 거죠. 확실하게 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채, 세 채 이상을 갖는 사람들에 그런 맞겠다는 의지를 거죠. 분명히 보여줬다 시장에.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공급 대책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언제쯤 발표합니까 지금? 뭐 이후에도 더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그린 벨트를 푼다, 어쩐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으니까요. 21일 한다. 21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처럼 두 채, 세 채를 다 가질 수 있게끔 LTV나 이런 것들을 유지한 상태로 이 아파트를 푼다고 하면 지금도 대한민국에 지금 10채 이상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수요 자체를 늘리는 것도 뭐 기본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늘렸을 때 이게 실 구매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어제 발표한 거는 이제 확실하게 투기에 대한 거를 근절시키고 막고 그다음에 이제 21일 날 발표한다는 것은 공급 대책을 얘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규 주택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걸 21일 날 거기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건데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 연계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사회임대주택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 중에 그 보금자리론 같은 거 임대주택 만든다고 다 했었는데 결국 그걸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다 보니까 사실상 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것도 그냥 투기의 요소처럼 작동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거주로 해서 1가구 1주택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게 저도 이제 어느 공급 정부 대책이 나오면 어떨 거 될 것 같아요? 좋죠. 근데 어느 정부나 이 부동산 사실 힘든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동산 가치관이 외국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그냥 내가 살 집이지만 여기는 우리나라는 우리 집을 갖다가 정말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는 특이한 나라인데 근데 문제는 저는 이 정부가 뭐 그린벨트를 푼다 그랬다가 또 풀지 않겠다 그랬다가 또는 김현미 장관이 무슨 주택 임대 사업을 하면 뭐 세금 감면해준다 했다가 안 해준다 그랬다가 지금 정부의 이 방침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나는 거는 특히 이제 30, 40대가 들어가는 부동산 관련 사이트 보면 진짜 분명한 게 그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집 다 팔고 사범하겠다고 자영업 시작했는데 그동안 번 돈이 얼마인데 보니까 이 집 그냥 먹고 놀고 그때 내 집 안 팔았으면 지금 그 집이 1억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제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정책을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내놓고 또 하나는 이것도 비판합니다. 지금 서울을 갖다가 이제
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투기 지역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오르는 지역입니다. 강남 한 대고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뭐 중랑구, 뭐 강북구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은 전부 다 투기 내지는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같은 말을 해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국민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투기꾼처럼 지금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식의 이거는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해서 부동산 값을 잡아보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시각보다는 아까 지금 앵커 말씀처럼 그럼 공급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또는 지금 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임대아파트 지어봤자 가보니까 벤츠나 BMW가 돼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딴 사람한테 줬는데 알겠습니다. 돈 주고 예. 딴 사람이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은 정말 정교하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요 엉뚱한 사람이 돈 벌고 우리 생각하고 반대로 이게 물가가 오르기 어떻게 때문에. 보세요, 김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좀 나오면 좀 힘듭니다. 나실까요? 어떤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된다 보세요? 국토부가 21일 날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여정부 때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세웠는데 결국은 대책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반응은 이제 공급이 30만 호가 되면 네.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정도 대책은 또 예상했다. 이 정도 대책은 7번째까지를 지켜보면서 8번째 이 정도 대책을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내성이 생긴 게 아니냐, 이 대책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도 크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한편 있는 게 사실이죠. 또 빠져나가서 투기한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하성 실장의 내가 강남 사는데 모든 사람이 강남 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실언이나 네. 뭐 이런 이 국민의 그 민심과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발언들은 정말 좀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세워도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이게 정말 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국민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대책들을 보면서 나 굉장히 영원한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정책의 괴리감도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정부가 치밀하게 한꺼번에 좀 거시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조금 지켜보는 방법도 알겠습니다. 필요한데 매번 이 땜질식으로 찔끔찔끔 이런 대책 내놓는 그런 방식도 좀 차제에는 그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후속 대책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김 의원 보시기에는 어떠한 또 후속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일단 하여튼 시장의 반응은 뭐 오늘 하루 지났으니까 예. 이번 주말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일단 뭐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뭐 이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 계신 그런 분들도 것 이걸로는 다 완벽하진 않다. 근데 입장이 다 다르면서도 동일한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금 폭탄처럼 막 주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부동산 값은 안 잡힐 거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고 이 정도로 갖고는 세금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안 잡힐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차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종부세안이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아닌 거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집을 내놓기 시작할 거냐. 두 채, 세 채를 가진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거죠, 지금 내놓을 그렇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공급이 늘어난다. 예, 내놓으면 자연스럽게 실구매자와 실입주자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제 그것을 위한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게 좀 복합적으로 보는 이유가 자, 지금 이번에 정책도 그렇고 계속해서 보면 대출이나 세금 정책인데 서울에 제가 이제 강북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겁니다.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노원구가 중계동에 학원가를 갖다가 유치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특목고가 들어오게 되면 집값이 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왜 김상곤 장관이 비판을 받았었냐면 본인은 대치동에 굉장히 좀 작은 평수라고 하자면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 사는데 물론 그게 그분을 비판할 근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정책에서 특목고를 다 없애는 정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목고가 있던 지역의 학부모들은 그럼 또 우리 강남 가라는 이야기냐, 파락군 가라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굉장히 서울엔 다양하게 특목고나 괜찮은 학교도 있고 그 주변에 집값도로 다 되어 있는데 그걸 또 강남 중심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저는 진짜 박원순 시장이 이 서울 집값을 걱정한다면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을 발표할 게 아니라 강북의 어떤 지역에 뭐 정말 괜찮은 무슨 상가를 갖다 만든다든지 뭐 아이디어가 많지 않겠습니까? 학원가를 가자. 지금 뭐 양천구 또는 노원구 강남구만 있는데 딴 데다 또 만들어준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면 집값이 평준화되는데 지금처럼 이런 세금이나 이런 식으로
잡으면요, 제가 볼 때는 강남은 올라가고 강남 불패는 되고 다른 지역 지방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저는 왜 국회의원들이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떠들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부동산 대책은 하늘 아래 뾰족한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부족할 수는 자, 없지만. 예, 마지막으로 저 얘기만 간단히 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에 따른 세제 개편이라든가 국회 입법은 어떤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종부세 같은 예. 경우는 이제 법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그 본예산 처리할 때 예산 부수 법안으로 국회의장이 이제 묶어버리면 네. 예산과 같이 이제 통과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기국회 끝날 때쯤 되면 이 종부세법 자체는 통과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별로 할 말이 없으신 그런데 거예요. 저는 또 하나는 법안도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여당에서 이제 그런 걸 좀 해. 신창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징계도 해야 되고 네. 왜냐하면 여당이 여당답게 해야 되는 게 이런 데서 특히 김현미 장관 예, 같은 경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예. 민주당이 비판을 좀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전에는 김현미 장관이 혼자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왜 경제부총리가 나옵니까? 진현이 오늘 그만 얘기해. 김주정 의원이 계속 말이 막힌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김주정 의원 얘기 듣고 반성을 좀 오늘 정리해. 오늘 말씀 너무 많이 하셨어요. 부동산 얘기 나오니까 그냥 뭐 집값은 좀 올랐다고 그때 식사하게 못한 아파트 때문에. 열심히 많이 말씀하셨고 실사례도 하셨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그 어제 대책과 연관해서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김동연 부총리가 이 특히 이제 아파트값 가격 관련해서 이 주민 담합하는 문제, 특히 네. 아파트 분여회에서 담합해서 얼마 이상 뭐 호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했는데 지켜만 보지 마시고 정말 이 부분은 조금 잘 이 제도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뭔가 좀 철퇴를 가하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법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대책을 8번째 발표하고 집값 잡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산정책처장이 뭐 그 계산해서 올리면은 이건 예산 부수법안으로 뭐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수 문제니까요. 그래서 뭐 통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정부안이 그대로 와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11월 말까지 여야합의 안 되면 12월 1일 날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때까지 여야가 이거 공방만 하지 말고 좀 국민의 이번에 8차 대책인데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조금 탈바꿈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좀 이 부분은 조금 내 문제처럼 함께 좀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2주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패널께서 이번 한 주간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 한 컷을 선정해 오셨는데요. 진성호 전 의원부터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선사하시는 분이 네. 김기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인데요. 민주당이 추천한 이제 후보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또 그 뒤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분은 김기영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어겼습니다. 뭐냐면 자 과거에 있던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눈 감아줄 수가 있다. 그렇지만 2005년 7월 제대로 된 이 청문제도가 도입된 뒤에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저분은 그 뒤에도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네. 모두 3차례를 했는데 2차례는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서울 양천구 종로구로 이제 위장 전입을 했고 이때 이분은 저 논산이나 대전에 사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경우 이제 그러니까 부인께서 이 가족들은 다른 데 사는데 혼자서 일산 신도시에 왔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거는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괜찮은 후보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청와대 그 인사청문회 가이드라인도 어기는 이런 분을 추천해야 했나? 게다가 이분은 한 사람이 뭐 5년 동안 3억 8천만 원의 위장 취업을 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족 회사에 들어갔는데 일을 거의 한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그 사장, 어머니 사장의 그 비서 역할을 좀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촛불 시위로 탄생한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거에 했던 그 적폐를 이렇게 한 의혹이 있는 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건가? 이분 말고도 뭐 이은혜라는 후보자는 뭐 8차례 위장 전입했는데 전부 다 어머니가 했고 나는 모른다 뭐 나는 주민등록증을 맡겠다는데 아니 헌재 재판관을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추천합니까? 저는 정말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발 좀 걸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이 선택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은
완전히 추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청년들의 절망은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구직 페스티벌의 채용 정보 게시판을 보면서 지금 저기 이제 빨간 게 다 이제 마감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저게 이제 그 마감이라는 저 표지판이 청년들 가슴에는 대못으로 하나씩 박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외환위기 이후에 청년 실업, 그다음에 실업자 수 다 최애 지금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고용 절벽이 정말 이게 바로 내 문제다, 내 자식의 문제다 이렇게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고용 절벽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저희가 최저임금 가지고 논란을 많이 했잖아요. 최저임금이 이 고용 절벽의 그 모든 원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원인이 아니라고 못 박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경제 전문가들도 다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저 게시판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수정해 가면서 속도도 좀 조절해 가면서 좀 취업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게 고용 절벽의 대물림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우리가 집값 문제, 부동산 뭐 이 세금 문제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고 나면 몇 천만 원씩 오르고 또 몇 달 만에 몇 억씩 올랐다는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저금해서 일하는 이 청년들이 과연 어느 세월에 집을 장만하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 정말 이 정책의 괴리감이나 이 현실에 느껴지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조금 이런 부분에 조금 사과할 건 사과하고 거시경제가 좋으니까 민생은 뭐 조금 차츰 좋아질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과정이고 고통이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땜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통계청장 바꾼 거 아닙니까? 통계청장 바꾸면 좋아질 줄 알았더니 당장 좋아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이 체감하는 이런 그 경제 정책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들끼리 청와대와 경제부총리 논란하지 말고 정말 오로지 민생만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정책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김강진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출근하는 박보영 대법관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전 대법관이죠. 대법관을 벗고 나서 일반적으로 뭐 정관 예우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대형 로펌에 가거나 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고 그동안에 쌓았던 경력을 가지고 지역에 가서 지방에 가서 소액 사건 전담 사건을 맡겠다라고 한 어찌 보면 사법부 사상 최초의 일이어서 많은 분들의 박수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 것만으로 판사의 이름이 끝나지 않는다. 판사는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판결로 다 이름 말해야 된다라고 한 생각이 듭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이분이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2014년에도 쌍차 정리해고 무효 소송 있었을 때 그때 1심, 2심 전부 다 무효 소송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30분이 넘는 안타깝게 죽음을 맞는 분들도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철도 노조의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도 1심, 2심에서는 전부 다 노조가 무죄가 나왔는데 이분이 대법원 다 뒤집었거든요. 주심 판사를 하면서. 과거사 유족들 판결들 다 그렇게 뒤집어졌어요. 그걸로 피해받은 분들이 정말 많죠. 근데 최근 나와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이 사법거래라고 하는 거래 문건에 실제 적시되어 있는 예시로 등장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옷 벗고 나가서 그냥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해도 그동안 본인이 평생 해왔던 그 판결이 아주 오랜 기간 본인을 발목 잡을 것이고 그리고 판사는 그 판결로 계속 사람들에게 지탄받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평양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방북회담으로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으로 남과 북의 다양한 현안들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각오로 우리 정부는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여야 정치권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이 순항할 수 있도록 법적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적극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